헝가리 상투스 박물관에는 이상한 형태의 두개골이 보관돼 있다. 4, 5세기 훈족과 함께 유럽에 나타난 유목민족의 두개골인데 인위적으로 형태를 길게 만든 변형 두개골이다. 한국의 부산대학교 박물관에도 이와 비슷한 형태의 두개골이 보관돼 있다. 이 두개골은 인공 변형. 김해 지방에서 출토된 두개골인데 이 역시 형태가 길게 변형돼 있다. 시기도 4, 5세기로 헝가리의 것과 거의 같은 시기다. 같은 시기에 유라시아 대륙 끝과 끝에서 나타나는 비슷한 풍습. 그것은 한편으로 동북아시아에 미친 유목민족의 활동 범위를 말해주는 증거가 아닐까. 원래 일본에는 말이 없었다. 그런데 일본의 전통무예 야부자매는 유목민이 말을 타고 활을 쏘는 방식과 똑같다. 야부자매를 보노라면 이 기마 문화가 어떻게 전해졌을까 하는 물음이 생긴다. 그것은 일본 민족의 기원과 관계된 질문이기도 하다. 일본 열도 내에서 발굴된 모든 유물은 시기 여하를 막론하고 일본 고유의 것으로 간주돼 왔다. 그런데 말과 관련된 유물만은 예외로 취급된다. 오오타니 고분에서 출토된 철제 마갑이 그런 것이다. 이전에 일본에서는 이런 유물이 발견된 적이 없기 때문에 학계의 충격이 대단했습니다. 이런 유물이 일본에서 발견된 것은 오오타니 고분의 철제 마스크가 처음입니다. 일본보다 약간 앞선 시기에 한반도 남부에서도 갑자기 말과 관련된 전투적인 문화가 등장한다. 철제 갑옷과 투구 등 본격적인 군사활동을 의미하는 무기류가 한반도 남부 지역에서 대량으로 출토된 것이다. 특히 마갑은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출토되는데 가야 지방에서만 13개가 무더기로 출토됐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가야는 이미 4세기 때부터 아주 강력한 군대 조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투라든지 갑옷의 원래의 기원은 중국 동북 지방에 있었습니다. 중국 동북 지방의 흥안령 산맥은 만주벌판의 서쪽 경계다. 흥안령의 끝자락이 완만해지면서 그 동쪽으로 만주벌판이 시작된다. 한반도와 일본 기마문화의 원류로 지목되는 곳, 만주의 요서지방. 그 무렵 이곳에는 흉노에 이어서 선비, 오환 등 몽골, 투르크계 유목민들이 활동하고 있었다. 최근 객토 작업을 하던 농부들이 우연히 집단 무덤터를 발견했다. 그것은 4세기 중반 선비족이 세운 전현이란 나라의 무덤터로 밝혀졌다.
유목민족답게 간소한 형태의 무덤 수백 기가 벌판에 흩어져 있었다. 오호 16국의 하나로 요동지방을 사이에 두고 고구려와 치열한 상쟁을 벌이기도 했던 유목민계 나라가 한반도와 일본 열도의 문화와 관련지어지기 시작한 것은 이 묘군에서 최근 출토된 하나의 유물 때문이었다. 그것은 가야보다 약간 이른 4세기 초의 것으로 추정되는 마갑이었다. 지금까지 중국에는 이런 마구 유물이 없었고 이것이 최초로 발견된 것입니다. 한반도와 일본에서 발굴된 마구의 기원은 랴오닝 지역 서부에 위치한 조양의 모용 선비 문화입니다. 이 유사성은 무엇을 말하는가? 물음의 요체는 기마 문화가 전파될 때 이 문화를 가진 주민의 이동이 있었는가? 아니면 문화만 전파됐는가 하는 점이다. 이것은 문화 전파의 발전 과정입니다. 문화 전파 과정은 객관적이며 실질적인 것입니다. 학계, 중국의 학계에서는 문화 전파가 객관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화 전파설은 지금까지 역사학계의 통설이다. 그러나 당시의 매장 풍습 같은 고고학적 기록은 그렇게 간단하게 결론 내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말한다. 물질 문화가 중국 동북지방에 있는 그 정신문화, 순장이라든지 그 밖의 정신문화와 함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화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이동 없이는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유목민족들이 동북아시아에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것은 4세기 초부터다. 위, 오, 촉 3국을 통합한 진은 50년도 못 가 흉노가 세운 전조에 의해 멸망한다. 이때부터 북중국은 5개 유목민족이 세운 16개 나라가 흥망을 거듭한다. 4세기 초에서 5세기 중반에 걸친 이 격동의 시기를 오호 16국 시대라 부른다. 고구려에 의해 만주에서 중국 세력이 축출된 것도 이때였다. 이 시대는 선비족의 북위가 북중국을 통합함으로써 막을 내린다. 그 파장의 진원지였던 몽골의 초원. 지금의 몽골인이 바로 북위를 세웠던 선비의 후손이다. 물이 귀한 초원에서는 머리를 감기 어렵다. 위생 문제 때문에 몽골의 아이들은 대부분 중머리를 한다. 이 풍습은 고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9세기경 동몽골의 거란이를 그린 벽화는 유목민족의 초상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시각 자료다. 거란이는 정수리 머리카락을 깎고 주변 머리를 남기는 머리 양식을 했다. 지금도 몽골의 어린이는 3살이 되면 머리 깎기 의식을 치른다. 집안의 연장자가 첫 가위질을 하고 이때 자른 머리카락은 소중하게 보관해다가 나중에 호신패로 만들어준다. 몽골인에게 이 의식은 우리의 돌잔치에 해당할 만큼 커다란 통과 의례다. 남자아이의 경우 정수리 부분은 남겨서 따주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깎는다. 아이들의 깎은 머리를 다히 우르게 흐라 부른다. 황금빛이란 뜻이다. 이 양식은 흉노와 선비 시절부터 유래한 풍습으로 북사라는 사서에 그들의 두벌에 관한 기록이 전해진다. 사람들은 머리를 깎되 그 정수리 일부분을 남겨 장식을 삼는다.
그것이 몇 촌자라면 짧게 잘라낸다. 오호 16국 시대가 끝날 즈음 동북아시아의 파장은 그 서쪽으로 미친다. 당시 중앙아시아는 알렉산더가 이룩했던 헬레니즘의 시대였다. 여기에 백흉노라는 유목민족이 동쪽에서 나타나 소그드 왕국과 박트리아를 점령하고 월지와 북인도, 페르시아까지 침략함으로써 500년 이상 이어져온 헬레니즘이 종식된다. 한편 유럽에서는 훈족이 등장한 이후 훈족에 쫓긴 게르만 민족이 로마 영토를 침입해 유럽은 대혼란에 빠진다. 이른바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이다. 이들은 로마 영내에 자신의 왕국을 세웠고 결국 그것이 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원인이 된다. 유라시아 전역을 뒤흔든 이 격동의 파장으로부터 벗어난 곳은 없었다. 本番の5秒前4、3ただ長物かしこまりました 세계적으로도 유래가 드문 일본 문화의 독자성. でも火曜日は廊下のシーンだけだから割合早いんじゃない 사무라이가 처음 등장한 것은 5세기경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그 두발 양식은 마치 유목민족 두발에 관한 북사의 기록을 그대로 재현한 듯하다. 사람들은 머리를 깎되 그 정수리의 일부분을 남겨 장식을 삼는다. 그것이 몇 촌자라면 짧게 잘라낸다. 이 유사성은 일본 문화의 독자성과는 분명히 상치된다. 일본인은 스스로의 기원에 관해 불필요한 도구말을 갖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논의가 아주 복잡하게 됩니다. 전 그것을 독자성의 도구마라고 부르겠습니다. 일본인은 자기 민족과 언어가 상당히 독자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때문에 일본인의 기원에 관한 문제는 다른 민족의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도쿄대 공학부의 한 연구실. 여기서 일본인의 기원을 찾는 새로운 방법이 시도되고 있다. 그것은 다른 민족 경우처럼 역사학이나 언어학이 아닌 전혀 새로운 분야다. 통계학적 방식을 일본인의 얼굴에 적용해서 실마리를 찾는 시도다. 일본인의 얼굴에는 두 가지 뿌리가 있다고 일컬어집니다. 첫째는 조몬 얼굴이라고 부릅니다. 윤곽이 깊은 얼굴이 특징입니다. 눈썹과 수염이 짙고 콧대가 미간에서 들어갔다가 갑자기 코가 튀어나와 보인다는 것이 이 조몬 얼굴의 특징입니다. 일본인에게는 뿌리가 또 하나 있습니다. 야요이 시대에 나타난 얼굴이라고 해서 야요이 얼굴이라고 부릅니다. 얼굴이 평평하고 입체적이지 않으며 눈썹도 흐린 얼굴입니다. 피부가 두텁고 눈도 외꺼풀인 것이 바로 특징입니다. 현재 일본인의 얼굴은 이 두 가지 조몬 얼굴과 야요이 얼굴의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조합으로 이런 얼굴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일본인의 얼굴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사또 전 일본 총리가 조몬 얼굴로 윤곽이 뚜렷한 짙은 얼굴이고, 하시모토 전 총리는 평평하고 윤곽이 흐린 얼굴로 야요이 얼굴의 전형이다. 프로야구 선수 중에는 현재 자이언츠에서 뛰고 있는 구토 투수가 조몽 타입이고, 라이온즈의 괴물 투수 마스자카가 야요이 타입이다. 인기 가수 그룹 스피드의 두 사람도 대조적인 얼굴이다. 왼쪽에 에리코가 조몽 타입이며 오른쪽에 히로코가 야요이 타입의 얼굴이다.
통계학적으로 도출된 일본인의 두 가지 얼굴은 무엇을 말하는가? 독자성이란 틀을 벗어나 다른 외적인 요소를 인정하는 것인가? 그것은 일본인의 형성에 관한 고고학적인 접근 방식으로 해결된다. 2만 년 전 빙하기의 해수면이 낮아지자 일본 열도는 북으로 연해주, 동으로는 한반도와 연결됐다. 이때 북쪽의 연육교를 통해 조몽인이라 불리는 구석기 시대인이 대륙에서 열도로 진출했다. 그 후 12,000년 전 연육교가 침강하고 일본 열도는 다시 섬으로 고립된다. 온난 다습한 아열대 기후 속에 일본에는 상당히 독특하고 단일한 문화가 형성된다. 현대 일본인은 빙하기 이래 열도에서 살아온 조몽인으로부터 점진적으로 발전한 단일 민족으로 간주돼 왔다. 그것이 통설이었던 변형 이론이다. 유전자 분석 결과 일본 동북지방의 아이누인이 조몽인의 직계 후손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아이누어와 일본어는 계통성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 그것은 결정적인 차이였다. 도이가 하마 지방은 한국으로부터 닭소리가 들린다는 우스개가 있을 정도로 한반도와 가까운 곳이다. 고고학적 발굴 결과 규슈 지방에서 조몽인과는 다른 타입의 유골이 출토됐다. 야요인이라 불리는 이들은 기원전 3세기부터 등장하기 시작한다. 야요인은 조몽인에 비해 장신으로 조몽인의 남자 평균 신장이 158cm인데 비해서 야요인은 163cm, 당시로서는 장신에 속한다. 두개골의 형태도 크게 달라 야요인이 장두형인데 반해 조몽인은 단두형이다. 이들은 근본적으로 다른 민족인 것이다. 그렇다면 야요인은 어떻게 등장한 것일까? 도이가하마 유적 사람들의 매장 특징은 그들의 얼굴 방향에 있습니다. 그들은 실은 어떤 방향을 향해서 매장이 돼 있습니다. 매장할 때 머리를 세워서 일정한 방향을 향해 매장이 되었습니다. 그 방향이란 실은 서쪽입니다. 서쪽에는 바다가 있습니다. 바다 너머에는 대륙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새로운 학설이 제기된다. 일본인의 기원은 열도 내에서의 점진적인 변형의 결과가 아니라 외부로부터의 도래인과의 혼용의 결과라는 이주설이다. 외부로부터 인구가 유입했다면 인구수에 큰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 그것은 이주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였다. 고대 인구를 계산하는 방식이 고안됐다. 각 시대마다 발굴된 유골의 숫자, 유물의 수량, 식량 생산량 등을 시뮬레이션해 인구수를 추정하는 방식이다. 그 결과 고대 인구수 추정치가 얻어졌다. 조몬 시대 말기에는 인구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대략 7만 5천 명이라고 계산됩니다. 그 이후 갑자기 인구가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야요이 시대에 70만 명, 고분 시대가 되면 500만을 넘어섭니다. 특히 고분 시대가 되면서 그 기세는 점차적으로 증가되어 가는데 그 무렵이 정점이었던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4세기경 일본 역사에서 고분 시대라 일컫는 시기의 인구 폭발 현상은 인구의 자연 증가율을 10배 이상 웃도는 급격한 양상이었다. 그것은 특히 인구 공백지대였던 서부 일본에서 현저하게 나타났다. 일본 토착민인 조몬인의 숫자가 그대로 늘어난 것이라고는 여겨지지 않습니다. 가장 큰 흥미를 끄는 가설은
외부로부터 집단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 집단이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技術を持ってたわけですね。 일본 열도의 인구가 팽창하던 시기에 갑자기 나타나는 유적 전방 후원분. 앞부분은 네모지고 뒷부분은 둥근 열쇠 구멍의 형태가 특징이다. 전방 후원부는 10,000기 이상이 일본 서부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한다. 문어의 내적 동인으로 이런 급격한 변화는 불가능하다. 일본의 고고학은 천문학적 수치의 예산과 연 5만 명 이상의 인원을 투입한다. 그리고 발굴 결과는 세계 어느 곳보다 큰 대중적 관심을 얻고 있다. 한 고분의 벽화에서 이주의 증거가 발견됐다. 당시 열도에는 말이 없었다. 그런데 말을 그린 벽화가 발견된 것이다. 파도와 배는 말이 바다 건너에서 실려왔음을 말해주고 있다. 일본의 토종말인 키소말은 4세기에 처음 도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말을 타고 활을 쏘기에 키소말이 어떻습니까? 사라브레드 같은 큰 말에 비해 안정감이 있습니다. 다리가 짧은 만큼 진동이나 반동이 적습니다. 키소말은 목과 다리가 짧고 굵어 그 체형이 몽골말과 비슷하다. 몽골말과의 유사성은 체형뿐 아니라 유전적인 형질에까지도 이어진다. 일본의 말에는 유럽 말과는 달리 속퇴법이라는 걸음걸이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몽골 말에도 나타나는 걸음걸이인데 오른쪽 앞다리와 오른쪽 뒷다리, 왼쪽 앞다리와 왼쪽 뒷다리가 이런 형태로 함께 움직입니다. 속퇴법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데 아랍이나 유럽 계통의 말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달릴 때 진동이 적어 마상에서 활을 쏘기가 쉽고 기수가 지지지 않기 때문에 몽골에서는 이런 말을 최고의 명마로 친다. 외에는 소, 말, 호랑이, 양, 까치 등이 없다. 3세기경 일본의 풍물을 전한 위지 외인전의 기록이다. 일본의 말이 그 뒤 외부에서 도입됐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4세기 일본에 말을 도입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선 고분에서 출토된 유골, 즉 고분 시대인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를 알아야 할 것이다. 바바 힉소 박사는 이 주소를 지지하는 대표적 인류학자다. 이것이 조몽 시대인의 두개골, 이것이 고분 시대인의 두개골입니다. 이것을 보시면 보시다시피 조몽 시대인은 코가 매우 높습니다. 게다가 미간 부분이 한번 들어갔다가 갑자기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쪽 고분 시대인은 코가 낮고 평평한 인상입니다. 그리고 이 눈구멍, 안구가 들어가는 부분이 조몽이는 사각형이고 윗부분이 직선형입니다. 이에 비해 고분 시대인은 전체적으로 둥글고 윗부분도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인데요. 조몽 시대인은 치아가 작기 때문에 입이 튀어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에 비해서 고분 시대인은 치아가 커서 입이 약간 앞으로 튀어나왔습니다. 학자들은 고대인의 이런 인류학적 차이가 현대에 이르기까지도 그 흔적으로 남아있다고 생각한다. 고분 시대인이 대륙에서 일본으로 진출함에 따라 토착민 조몽인이 동북부로 밀려나갔을 것이다. 그래서 같은 일본이라도 지역차가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다. 동일본과 서일본은 문화가 정말로 다릅니다. 생김새도 다른데요. 서쪽, 즉 교토, 오사카에서부터 서쪽 지방에는 역사적으로 도레인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도래적 특징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키가 비교적 크거나 얼굴이 길거나 눈이 작거나 하는 것입니다.
동쪽, 즉 도쿄, 센다이 등 동일본에는 옛날부터 있었던 조몽적인 둥근 얼굴이나 큰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같은 서부 일본 내에서도 한반도와의 거리에 따라 지역 차이가 있다. 일본 내에서 비교적 가까이 있는 지역일지라도 얼굴이 미묘하게 틀립니다. 예를 들어 태평양에 접한 고치현의 이 얼굴은 남쪽에서 직접 온 사람들이 많아서인지 남방 쪽에 약간 짙은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토나이카이 지역 카가와현에서는 이런 얼굴이 되며 거기서 한층 북쪽으로 가서 도토리현이 되면 이런 얼굴이 비교적 많습니다. 도토리현은 동해에 접해 있기 때문에 필경 한국인과 비슷한 얼굴이 아니겠는가 여겨집니다. 치아는 골격 중에서도 외부 변수의 영향을 가장 받지 않는 부분이다. 따라서 치아 형태의 차이는 민족 간의 상관관계를 측정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다. 도쿄 인류학연구소의 마스무라 박사는 앞니, 송곳니, 어금니 등 각 치아의 길이와 폭 형태를 측정해서 고분시대인과 한국인의 상관관계를 밝혀냈다. 이 방법으로 데이터를 취합해서 그것을 통계학적인 방법으로 고분 시대인, 한국인, 그리고 일본의 여러 시대 사람들, 조몬 시대 사람들, 그 밖에 여러 아시아인들 사이의 유사도를 계산합니다. 클라스트 분석법이라 불리는 통계학적 방법은 각 민족의 치아의 특성을 특정한 도형으로 나타내준다. 그 패턴의 유사성으로 민족 간의 근원 관계를 판단할 수 있다. 그 방법으로 아시아인 20개 집단을 비교한 결과 특히 고분 시대인과 한국인이 가장 유사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도표는 여러 민족 중에서 한국인과 고분 시대인의 것이 거의 일치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두 민족의 치아 형태가 가장 유사하다는 것이다. 이 연구 결과의 의미는 고분 시대인이 현대 일본인보다도 현대 한국인에 더 가깝다는 사실을 입증한 것이다. 다시 말해 일본의 고분 시대인은 한반도에서 건너간 기마 유목민이라는 것이다. 결국 일본 학계가 제기한 이조설은 한국 학계의 과제로 넘겨졌다. 그러나 그것은 학술적인 판단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민족의 뿌리에 관한 인식과 얽힌 문제이기 때문이다. 한국인이 스스로에 관해 말할 때 선호하는 표현이 있다. 5000년 농경민족이라는 용어다. 지금까지 구축해온 자기 규정을 허물고 새로운 정체성을 갖는다는 것은 과거를 해석하는 역사관의 변화를 뜻하기도 한다. 그래서 그것은 더욱 어려운 문제인 것이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새로운 주장은 역사학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 제기되기 시작했다. 머리뼈에서의 비계측적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지금 머리뼈에 봉합선이 있는데 여기에는 봉합뼈가 하나 보이고 반대로 이쪽에 있는 머리뼈에는 봉합뼈가 보이지 않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에는 구멍이 있고 이 머리뼈에는 구멍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멍은
한국인에서 한 75% 정도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이렇게 머리뼈에서 나타나는 이런 특징들을 조사할 수 있는 항목이 한 60여 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 조사한 결과는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좀 다르게 카자흐 민족이 가장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가장 가까웠고, 그다음 몽골 또는 뷰리앗 이런 민족들이 비교적 가깝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Жабыдан айғыр салма жалбекенге, жаманмен жолдас болма мал. 카자흐족은 투르크 민족의 일파로 현재 그들이 사는 곳은 몽골 서부 알타이 산록, 중국 신강, 그리고 중앙아시아에 걸친 폭넓은 지역이다. 한국인의 해부학적 특성이 이들과 가깝다는 것은 한국인의 통념과는 거리가 있다. 그러나 이들의 모습에서 느껴지는 근접감을 부정할 수 없다면 우리는 스스로 내린 자기 규정을 재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국인들 역시 비슷한 도구마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그것을 단일성의 도구마라고 부르겠습니다. 한국인은 스스로 옛날부터 하나의 언어 집단으로 이루어진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그것이 정확한 관점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한국은 원래 몇 개의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 집단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훈넨 박사의 기원에는 사실 한국의 고대사를 연구할 때 가장 자주 인용되는 삼국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다. 진하는 마한의 동쪽에 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마한과 다르다. 위지 동이전의 문구는 만리장성의 역사와 함께 얽혀있는 내용이다. 장성에는 유목민의 역사가 깃들어 있다. 장성을 쌓은 것은 유목민의 침략을 막기 위한 것이었고, 장성을 쌓기 시작한 진시황 역시 중국 서북 지역 출신의 유목민계다. 그리고 장성의 서북쪽은 지금도 유목민들의 거주지다. 이야기는 장성 건설을 위한 강제 노역과 노동에 익숙치 않은 유목민의 생활 방식에서 시작된다. 기원전 3세기 수많은 사람들이 6,000km에 이르는 거대한 장성 공사에 증발됐다. 공사 중에 죽은 사람이 10만 명을 헤아렸으니 노역을 피해 달아난 사람은 이보다 훨씬 많은 숫자였을 것이다. 달아난 사람들은 진시황의 압제를 피해 정처 없이 떠도는 유랑민이 됐다. 진의 발흥지 감숙과 섬서 지역은 원래 스키타이계인 월지가 살던 곳으로 흉노가 이들을 쫓아내고 장악했던 땅이다. 여기서 진을 세운 사람들 역시 유목민계다. 달아난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에 관해서 위지 동의전은 이렇게 전한다. 옛날 진의 노역을 피해 도망한 자들이 한으로 오자 마한은 동쪽 국경 땅을 떼어서 그들에게 주었다고 한다. 후대 양서 역시 만리장성과 한민족이 얽힌 이야기를 이렇게 전한다. 진한은 진한이라고도 한다. 그들이 진나라 사람인 까닭에 그 나라 이름을 진한이라고 했다.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줄 몰라서 원래 살고 있던 마한 사람들이 사람을 보내서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그 첫째. 그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줄 몰랐다는 것은 유목민이었다는 것이 한 증거가 되고, 또 한 가지
그 사람들의 언어와 풍습이 중국의 인과 비슷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한이 삼국으로 발전하고 박혁거세가 신라를 세운 뒤에도 유랑민의 역사는 계속됐다. 이전부터 진의 난리를 피해 중국에서 동내한 무리가 많았는데 이들은 마한 동쪽에 자리 잡아 진한 사람과 섞여 살더니 이때 이르러 더 많아졌다. 삼국사기의 기록이다. 유목민의 이주 증거는 만리장성뿐 아니라 신라의 고분과도 얽혀 있다. 신라의 왕릉은 김할지의 김씨 왕계가 확립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는데 4, 5세기 즉 5호 16국 시기에 해당한다. 이 고분의 특징은 적석 목곽분이라는 양식으로 북아시아 특유의 매장 방식이다. 적석 목곽분의 원료는 알타이 살록이다. 이 지역의 돌 무덤은 기원전 2세기 이전 알타이 살록에 진출한 흉노가 남긴 것으로 신라의 분묘와는 시기상 6세기나 차이가 나는데도 그 구조가 놀랄 만큼 유사하다. 적석 목곽분의 적석은 분묘를 쌓을 때 사람 머리만한 돌을 둘러싸은 구조를 말한다. 목곽은 시신을 안치한 관을 둘러싼 목재 구조를 말한다. 두 지역 묘지의 유사성은 신라의 민족 형성에 관해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 그 비밀은 고분에서 출토된 금관만이 알고 있을 것이다. 출토된 금관들 중 크기를 실측할 수 있는 것은 천마총 금관이 직경 20cm로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금관총 금관 19cm, 서봉총 금관 18.4cm, 황남대총 금관 17cm, 금령총 금관 16.4cm, 호암미술관 소장 금동관 16.1cm, 복천동 금관 15.9cm다. 그 중간값은 황남대총 금관의 17cm다. 그런데 17cm짜리 직경 17cm짜리 관을 머리에 이렇게 얹으면은요 머리 얹혀지질 않습니다. 너무 작아서 17cm짜리 금관을 과연 어떻게 썼을까? 그것은 아주 큰 미스테리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 머리가 작았을까? 아니면 소화용인가? 체격과는 달리 두개골의 크기는 고대인이나 현대인이나 차이가 없다. 직경 17cm인 황남대총 금관의 둘레는 53.4cm, 한국 성인 남자의 57.5cm보다 훨씬 작다. 보건사회부 자료를 갖고 비교해보면 황남대총 금관의 크기는 12살짜리 남자 어린이의 머리둘레에 해당한다. 그렇다고 정교한 황남대총 금관을 어린이용으로 만들었다고 보기는 무리일 듯 싶다. 그러나 측정된 금관 7개 중 3개가 실제로 소화용으로 분류되어 있다. 왜 신라 금관에는 작은 것이 유독 많을까? 금관을 실제로 쓰기 위해서는 관태 안쪽에 천이나 가죽으로 된 네모를 덧대줘야 할 것이므로 실제 금관의 크기는 머리 크기보다 더 여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런 사실까지 감안한다면 신라 금관을 성인이 쓰기에는 너무 작은 것이 사실이다. 부산대 의과대학 김진정 박사는 김해지방에서 발굴된 이상한 모양의 두개골을 연구한 바 있다. 이 두개골은 4, 5세기의 것으로 추정되는데 금관이 묻힌 것과 거의 같은 시기에 해당한다. 의문의 실마리를 여기서 풀어보고자 한다. 예안이 두개골은 이마 윗부분이 길게 늘어난 모양으로 머리 둘레가 50cm 정도에 불과하다. 정상적인 두개골과의 차이를 한눈에 알 수 있다. 예, 이 두개골은 인공 변형된 두개골인데 편들었고 간단히 말할 수 있습니다만 이 상악골, 그 다음에 코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이마,
두정부 이렇게 이면이 다른 정상적인 뼈보다는 거의 평면에 가까운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개 내 용적은 평균적인 자기의 원 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어떤 외압에 의해서 두 개가 변형됐다 그렇게 판정을 했습니다. 편두에 관한 기록이 위지 동의전에 있다. 아이가 태어나면 곧 돌로 머리를 눌러두어 평평한 머리를 만들고자 했다. 그래서 지난 사람들의 머리는 모두 편두이다. 이전에는 이 기록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고 있었다. 변형 두개골이 출토됨으로써 진한에 두개골의 변형 풍습이 있었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진한은 신라로 발전했다. 그렇다면 신라에도 두개골 변형 풍습이 남아있었을지 모른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신라 금관의 직경이 작은 이유도 설명될 것이다. 신라 법흥왕이 만년에 출가해 스님이 되었는데 최초원이 신라의 불교 전통을 정리한 지정대사 비문에 신라왕의 두상에 관한 기록이 우연히도 남아있다. 천년의 세월로 희미해지긴 했지만 비문에는 정자체로 또박또박 새겨져 있었다. 편두, 거매금, 지존. 거매금은 거서간, 마립간, 이사금의 통칭으로 신라의 지배자를 말한다. 따라서 이 문구의 뜻은 이렇다. 편두는 신라 임금의 존귀함이다. 이제 마지막 남은 의문은 이 풍습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가 하는 점이다. 다시 말해 이 풍습이 알타이를 무대로 활동하던 흉노라는 유목민족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다. 흉노는 몽골 고원과 알타이를 기점으로 유라시아 전역으로 확산했다. 서쪽으로는 헝가리 초원까지 진출해 훈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로마인 아미아노스는 훈족의 풍습 중 이해 못할 기록을 남겼다. 아이가 태어나면 또 두 볼에 칼로 깊은 상처를 내는데 이는 나이가 들면서 상처 부위에 수염이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아미아노스가 아기의 볼을 칼로 째는 훈족의 풍습에 관해 묘사한 내용은 로마인의 입장에서 두개골 변형 과정을 착각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풀이가 됩니다. 훈족의 두개골 변형 풍습은 실제 헝가리에서 출토된 변형 두개골로 입증된 바 있다. 이와 같은 변형 두개골은 긴 두상이 보여지는데 5세기 후반 훈시대의 것으로서 매우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헝가리에서 훈족이 활동하던 때의 것으로 추정되는 변형 두개골. 이 두개골의 변형 방식도 진한 시대 변형 방식과 거의 유사하다. 이것은 어린 시절에 아이의 이마 부분에 넓적한 물건을 놓고 두개골 부위를 둘러서 묶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여 이마는 완전하게 납작하게 변형되며 그리고 머리는 위쪽으로 뾰족한 형태로 변형됩니다. 헝가리 평원과 극동 지역을 기점으로 동심원을 그리면 원은 알타이 산맥에서 만난다. 알타이는 흉노를 비롯한 숱한 유목민족들의 활동 무대요. 스키토 시베리아 문화의 원향이었다. 그곳에서 여러 민족들은 세 가지 공통되는 상징으로 자신들의 정신 세계를 표현했다. 대지를 달리는 사슴은 대지 그 자체다. 그러므로 사슴의 척추는 산맥이요
털은 거기서 자라는 수목이다. 자작나무는 세계의 축이요 천상과 지상을 잇는 교량이다. 인간은 하늘에서 나무를 타고 내려와 땅 위에서 살게 된다. 큰 새는 천상의 사신이다. 인간이 땅 위에서 살다 죽으면 큰 새가 죽은 자의 영혼을 고향인 영원한 창공으로 인도한다. 이 세 가지 상징은 황금으로 통합돼 영원한 형상을 갖게 됐다. 아마도 그것은 그들이 떠나온 곳을 기억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됐을 것이다.